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5절 종합분석을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유동비율이 어쩌니, 그렇죠? 회전율이 어쩌니, 무슨 이익률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웠는데 개별적으로는 다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손쉽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몇 점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더 담당자들이 쉽게 다 차치하고 최종 결론이 뭐야?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붙여봤어요. 종합분석이라고. 전체 총점이 몇 점이냐 이거죠. 그럼 기업의 최종적인 성적표가 뭐냐 이거죠. 성적표.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와 채권자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성적표를 한번 볼 수도 있고, 아니다, 기업의 진짜 주인은 주주이다 라는 관점에서 성적표를 볼 수가 있어요. 주주와 채권자에게 함께 주어지는 성적표가 ROI라는 거고, 주주에게만 주어지는 성적표는 ROE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ROI 분석입니다. 이 ROI 분석은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이건데, 주주와 채권자가 함께 돈을 넣은 거죠. 주주와 채권자가 함께 돈을 넣었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ROA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듀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듀폰 모델은 ROI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뒤에서 배우는 ROI와 ROE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개념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ROI는 뭐냐? ROI는 여기 있는 것처럼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라는 거고, 그 분자로 당기순이익, 분모로 총 자산을 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쪼개면 당기순이익과 총 자산을 놓고 분자 분모의 가치 매출액을 곱해줘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게 총 자산의 회전율이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기업의 ROI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 통제 같은 걸 열심히 해라. 아니면 더 비싸게 팔아라. 제품의 경쟁력을 갖춰서. 그럼 결국은 이익률이 올라간다. 또 회전율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팔았으면 뭐하니? 이걸 뭐로 둬야 돼요? 외상으로 두지 말고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회전율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기업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돈 없대요. 돈이 왜 없냐 그랬더니만 첫 번째 창고에 가면 있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다 재고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재고. 두 번째 장부에 보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외상 매출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적표를 잘 받으려면 이익률도 중요하지만 이걸 현금화를 빨리 하고 재고를 줄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게 결국 ROI를 높이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주주와 채권자 관점에서 보는 이제 총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OI 분석의 유용성,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잠시 체크해 보면 수익성과 활동성 비율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듀폰 모델에선 세부적인 관리 수준을 제시했다라는 게 이런 거였는데요. 조금 앞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총 자산 회전율은 결국 총 자산분의 분모 매출액인데, 이거를 되게 잘게 쪼개요. 총 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현금, 채권, 재고, 유형 뭐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매출액. 그러면 뭐 채권 회전율, 재고 회전율, 유형 자산의 회전율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분석을 하는 개념을 말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부적인 관리 수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실제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이런 식으로 규명을 해간 거예요. ROI 분석은 기업의 총자산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ROI 모델을 좀 더 확대한 것이 ROE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주에게 주어지는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주주에게 리턴이 얼마나 갔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수익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으로 분자를 당기순이익으로 갑니다. 늘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과 BS에 있는 금액을 맞춰볼 때는 평균으로 하자고 했었죠. 아까 ROI도 마찬가지에 다 평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ROE 분석을 조금 더 우리 좀 세세하게 분류해 보면 자기 자본을 분모로 분자를 당기순이익으로 했으니까 다시 매출액으로 쪼개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걸 쪼개보면 최종적인 이런 공식이 나와요.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 자본의 회전율. 총 자본이라는 게 총 자산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켰느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 플러스 부채 비율까지 반영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부채 비율이 들어간다는 건 레버리지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ROI와 ROE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특히 ROI는 높은데 ROE가 떨어진다. 이러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레버리지가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동종업계 대비 ROI는 낮은데 ROE가 높다. 그런 건 레버리지를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공식이다. 요거 우리 이따 문제 풀어보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이제 ROE 분석에서 레버리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개념이 이제 거기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자산 영업이익률, 소위 ROA죠. 그러니까 ROA가 뭐보다 높을 때 평균 이자율, 우리 회사의 평균 이자율보다 높으면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된다는 거죠. 남의 돈 써도 나쁘지 않다라는 개념이고, ROA가 평균 이자율보다 낮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일단 일으키지 않는 게 좋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OA와 평균 이자율의 관계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게 우리 부채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재무적 수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최종적인 결국 돈을 잘 벌었다라는 건 좋은데,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돈 잘 벌었는지 사실 크게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줘서 안정적으로 자기 대출해 준 것만 회수하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준다 이거예요. 야, 유동성 비율 하나만 보지 말고, 혹은 부채 비율 하나만 보지 말고, 회전율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종합 점수를 줘보자 라고 한 게 이제 지수법이라는 거예요. 인덱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유동 비율이다, 부채 비율이다, 각각의 점수를 줘서 그 총점을 내서 총점이 몇 점 이상이면 괜찮다 라고 보는 걸 우리가 지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지수법을 맨 처음에 이제 얘기한 게 월입니다. 월. 시험 문제 이게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의 지수법이 있고 우리 트랜전트의 지수법이 있어요.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게 지수법. 그래서 요 지수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게 있고, 어디에다 가중치를 줬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개념 같이 한번 보시면 가중 비율 총합계법이다, 종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유동 비율만 높냐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개념이고, 개별 분석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평가 절차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시험 문제는 지수법의 종류와 한계, 특히 종류의 의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의 지수법, 트렌트의 지수법 이렇게 나뉘고 월의 지수법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가중치를 줬다. 트렌트의 지수법은 주로 경영 효율성을 보는데 가중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각자 보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재무 안정성이니까 자, 여신 쪽, 즉 은행 쪽에서 많이 보는 거죠. 채권자들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요 경영의 효율성이니까 회사의 경영자가 주로 보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에 초점을 뒀으니까 어디에다 뒀겠어요? 야, 유동성, 단기 지급 능력 좋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동성에도 두고 부채 비율 이런 데다 가중치를 많이 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회전율도 좀 보지만 가중치를 여기다 뒀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경영 효율성이니까 회전율 등의 가중치를 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에 가중치를 둔 비율이 뭐냐, 경영 효율성에 가중치를 둔 비율이 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리차트는 뭐냐면 브리차트는 어떤 개별적인 주관적인 측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평가자의 주관성에 따라서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 교재 같이 보시면 그래서 월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어디에다 많이 두세요? 100점 중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많이 두고 트렌트는 회전율 쪽에 가중치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브리차트 모형은 그냥 각자 선택하는 겁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좀 더 많이 들어갔죠. 어차피 지수법 자체는 활용하기 쉬운 거예요. 그냥 결론만 몇 점 이상이면 되고 몇 점 이하면 안 되는 건데, 몇 점 미만이면 안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중치는 어차피 임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측면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활용이 좀 더 쉽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요 포인트 한번 보시고요. 자, 기업체 종합 평가표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말고 그냥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각자 브리차트 모형 비슷한 거죠. 전산으로 그냥 어디가 점수가 더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를 판단해 놓은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 기업체 종합 평가표 분석은 보통 이제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80점 이상인 기업에게는 우대금리, 우리가 가산금리 뭐 있잖아요. 우대금리 적용하고 40점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제한하자 뭐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